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평생토록 들었던 인생의 조언 중에 과연 최고라고 손꼽을 수 있는 현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특별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 좋은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구애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서 바람도 불지 말고 파도도 치지 마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이미 좋은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수를 습득했기에 그 정도는 문제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해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내 뱃속에 10달을 품어 낳아서 내 마음대로 키운 아이도 클수록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세상 일이 나의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소식이 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지요. 지난달에도 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화장장에 갔습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더군요. 관이 전기 화로에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집니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습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의전을 관리하는 절차도 세련되어졌습니다. 냉각 완료가 뜨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서 유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옹기에 뼈가루를 담아서 돌아갑니다. 원통하게 비명 횡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아이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우리는 호상입니다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3살 난 아기도 소각되었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옵쯤 되었을 것입니다.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민 안개 색깔입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 세상 살다가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가 죽으면서 그렇게 세상과 작별합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고 수명이 다하고 업이 다한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죽으면 말 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으로 우리는 남은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하며 미리 정해놓을 일만 생각하세요.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에 있는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간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순간이 옵니다.
닭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습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욕심을 내서 살았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나의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인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내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언이 건실하고 씩씩하고 속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합니다.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토록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나 애플을 창시하여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누워있다 결국 고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 중 누가 부럽나요? 세상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후를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삶은 소풍입니다.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친 현인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을 권하지 않았고 소풍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세상 누릴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시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이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에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과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낙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지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나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까지 모두 훌훌 털어버리세요.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힘겹게 이고 지고 안고 있으면 인생이 금방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간밤에 꾼 호화로운 꿈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지요. 어제의 꽃피는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지금 두 손에 붙든 미련을 놓아버리고 가벼워지세요. 어차피 떠나가야 할 그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일랑 다 벗어 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에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즐기셔야 합니다.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오늘 하루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좋은 생각과 노력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제 마음이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금 웃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고 또 다시 맞이하는 내일 역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퍼붓는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지요. 희망이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그 삶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믿으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도 최고였으며 지금도 최고랍니다. 힘차게 전진하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까이 할수록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절해야 할 친구를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상처받고 남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진국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고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진국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다가 크게 상처받고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알면 남에게 뒤통수 맞을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진국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 곁에 두어야 할 진국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진국인 사람일수록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곤란해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지 묻거나 아이는 왜 안 가지는 건지 묻거나 얼마를 버는지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면 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 배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곤란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기어코 물어보고 알아냅니다. 집요하게 상대방의 상처를 파고듭니다.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곤란한 질문에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다른 말로 넘길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과는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진중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 물어보기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물어봤던 것을 잊어버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묻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깊이는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픈 곳을 알고 건드리는 것도 죄이지만 모르고 건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셔야 합니다. 나의 아픔이 시린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시립니다. 누구나가 과거에 힘들었거나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기 바쁜 사람은 남을 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국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아파할 수 있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는 사람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살핍니다.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알고 싶더라도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아무렇지 않게 할 말이라도 남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에만 두고 생각하지 않고 입을 무겁게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알고 싶지만 묻지 않는 것도 애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은 알고 싶더라도 참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의 욕망 중 가장 참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것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한마디로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인내심과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줍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눈치챈 선물을 몰랐던 것처럼 해주어 상대방의 기쁨을 지켜주고 민망해 할 수 있는 상황도 모른 척 해주어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순간은 삶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면 더 위축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렇듯 진국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행동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떠들썩하게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것을 떠들썩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약속을 남발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깊은 생각과 살펴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에 고맙고 그가 지닌 진중함에 신뢰를 느낍니다.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말을 삼가합니다. 진국인 사람이 빛나는 이유는 배려를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달리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진국인 사람들은 남을 평가하는 말을 삼가합니다. 결과나 상태에 대해 쉽게 단정 짓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려 노력합니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멀리 퍼져나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국인 사람은 한마디 말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유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심사숙고하기 때문인 이유가 더 큽니다.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한 기분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심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요.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이죠.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편안합니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에 있어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있게 만들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나와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합니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중한 하루 중 일부를 나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내어 만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세 번째는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타고난 기질,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평생을 써도 이해하기 힘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독이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내 옆에서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는 내 사람들입니다.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함께할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친구와 잘 지내려니 단점이 보이고 손절하려니 장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즐기고 싶다면 고통을 기꺼이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즐거움도 같이 버려야 하죠. 손해가 싫으면 이익도 버려야 하고
이익이 좋으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먼저 세상을 살다간 현인들의 공통된 깨달음입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못 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다면 마음이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로움으로 채워보세요. 한 겹씩 쌓이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지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사람과 마음껏 사랑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지혜로 모두들 멋진 인생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중년의 3대 재앙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돈과 건강, 외로움인데요.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면 내 남은 인생과 노후가 더없이 행복하겠지요. 오늘은 노후에 찾아오는 3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멋지게 살려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오복을 보면 첫 번째는 수로서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말했고, 두 번째는 부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의 복을 말했으며, 세 번째는 강령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말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으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말했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으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큰 행복으로 여겼던 오복을 염원하기 위해 새 집을 지을 때 대들보 밑에다가 하늘의 3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춘다는 뜻의 글귀를 써넣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서민들이 원했던 또 다른 오복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첫째는 치아가 좋은 것이고, 둘째는 자손이 많은 것이고, 셋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며, 넷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명당에 묻히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이고, 세 번째로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이며, 네 번째로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이고, 다섯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을 오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오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게 사는 법의 요체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100세 인생에서 나이 50이면 인생의 절반을 산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져도 봤습니다. 내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에서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에서 버릴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이 되면 외롭고 초라하다는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두면 좋을 두 가지와 노후를 준비하면서 꼭 가슴에 새겨둘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는 남과의 비교와 외로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괴로울 때에는 이것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로 남과 비교해서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산에 사는 다람쥐조차 다른 다람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못생겼다고 좌절하거나 도토리를 빨리 까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며 살진 않습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자기를 가두듯이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환상은 멀쩡한 자신을 속박하고 구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출발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 관계는 인연에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경사진 곳을 만나면 빠르게 흐르고 직각으로 깎인 곳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흐르며 웅덩이를 만나면 고요한 호수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인연을 따라 흘러야 될 일을 자꾸만 내 생각대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규정 지어놓으니 스쳐 지나갈 인연에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따라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어서 좋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로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좀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고 나면 팍팍 건강이 약해집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겨울에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몸을 억지로 쓴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는 과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맛있다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어서 과음이나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딱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적당히 노동하세요.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신다면 농사일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방에 누워있고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나쁩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줘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 걷고 소일거리를 해야 몸이 굳지 않습니다. 이게 운동이 됩니다. 따로 무리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꼭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한 습관이 있어서 시골 노인분들은 극히 일에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합니다.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 늦게까지 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러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지나치게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노후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기대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인데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인생을 깨우친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누일 자리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골 분들은 소일거리하고 반찬 심어 먹을 작은 텃밭도 있으면 좋습니다. 도시 분들은 자기 용돈 쓸만한 건 넣어놓고 1년 이자를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라도 나오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늙어서 놓을 자리도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빈털터리도 괜찮습니다. 노가다에서 벌면 됩니다. 그런데 늙으면 노가다를 못합니다. 어쩌다 몸이라도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자식 쳐다보면서 용돈을 주나 안 주나 생각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다 큰 자식을 욕해야 하고 이웃 사람한테 자식 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미리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5째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을까요?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 밑에서 부모 도움을 바라면서 사는 자식이 많습니다. 요즘 말로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 갖고 사고 치는 집도 많습니다.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셨나요? 돼지도 소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나의 욕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6째는 젊은 사람한테 잔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 줍니다. 자식하고 사이가 좋으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부모 곁을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것은 부모한테도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어가서부터는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면 자식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합니다. 다만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사 결정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비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7째는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세요. 다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사람이 가볍고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 애들은 뭐든지 악착같이 모으고 살려고 하면 그게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어떤 형제나 친구지간에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입니다. 내가 정말 유명해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닌 이상 다 태웁니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남한테 주면 모두 선물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친구 후배가 좋아하는 선물이지만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노후를 잘 사는 방법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이 지나면서 새싹들도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에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에 가랑잎은 쓸쓸하다고 외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기만 한가요? 아닙니다. 봄의 꽃도 예쁘고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정말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라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곱지요. 이팔 청춘이라고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되지요. 늙으면 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논할 때 젊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을 하면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 인생 얘기를 하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요즘 하는 얘기나 2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인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넘어서 말을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생겼나 봅니다. 더 늙어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먹을 수 있지요. 그게 맛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 이것은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쁩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빨갛고 노랗게 익은 단풍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늙어 놓으면 무지하게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새겨들을 만합니다. 어린애들이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고 영양가가 없지만 노인의 말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습니다.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을 보셨나요?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단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이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만 따뜻해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요즘의 현대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남들보다 더 많은 행복을 움켜쥐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행복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살면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너무 비교하고 살다 보면 사실 그리 초라하지도 않은 자신이 왠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은 아니기에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오직 내일만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숱한 날들을 희생하고 사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나를 찾는 일은 지금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부모가 있는 40대, 50대, 60대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30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는 인생의 벽을 넘어 질 좋은 수명을 늘리는 정답을 공개하여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오늘은 와다 히데키가 쓴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80세를 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4개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와 약과 병원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두 번째는 노화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세 번째는 치매, 인지장애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네 번째는 80세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어가지요. 그런데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균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길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독립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남성은 72.68세, 여성이 75.38세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도 지금의 윗세대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4세, 여성이 87.74세입니다. 평균 수명이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 말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는 남성이 85세이고 여성이 90세입니다.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계들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래서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사람이 8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정한 90대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며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아 그때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릴 것입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암과 뇌경색, 심근경색이나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습니다.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눈앞에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와다 히데키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입니다. 암도 그중 하나입니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됩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만약 지금 암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손을 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의 생활로는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지만 여든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것들을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 우려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은데요.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것이 의무가 된 것 같습니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과 지방이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80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 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문제는 노화로 인해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서 염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자는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 대부분이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지장애 증상이 발현되는 나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60대의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에서 4%에 이르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됩니다. 80대 전반에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이고 90세는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줍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합니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서 꼬린 지점이 멀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좀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가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차지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소소하게 이룰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마음의 부담이 되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듭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저자는 임상 현장에서 의학서나 논문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환자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나름의 드라마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마음의 병을 만드는 불운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인생에는 우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시황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진시 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합니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되지요.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뛰어난 무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82세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들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노쇠한다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노쇠로 인한 사망은 대체로 가정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암이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 거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합니다. 현대인은 이것이 당연한 의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고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묻습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더 센 약 좀 처방해 달라고 조르십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약이 좋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약을 안 주면 환자들이 보통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의사분들도 또 어쩔 수 없이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이나 치료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치료의 방향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아니면 자택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 말이죠.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70대 초반에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으셨었는데요. 그 옆에서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힘들다고 그만하자고 말씀하셔도 가족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치료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할머니 말씀대로 집으로 모셨었는데요. 병원에서 있을 때와 집에 와서의 표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평안히 임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당황스럽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평소에 부모님과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시면서 마음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 연장을 하려고 중환자실에서 얼굴도 자주 못 본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체온도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현대 의료계에서 3대 악으로 불리는 높은 혈압과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질병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질병인데요.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약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약효를 내는 동안에 수치를 떨어뜨릴 순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은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적인 측면에만 주목받지만 이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작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 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지, 약을 먹지 않고 질 좋은 삶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삶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이런 치료를 할지 말지는 환자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대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많아서 2부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실 만한 내용만 엄선했으니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부모가 있는 40대, 50대, 60대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30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는 인생의 벽을 넘어 질 좋은 수명을 늘리는 정답을 공개하여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오늘은 와다 히데키가 쓴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80세를 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4개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와 약과 병원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두 번째는 노화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세 번째는 치매, 인지장애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네 번째는 80세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어가지요. 그런데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균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길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독립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남성은 72.68세, 여성이 75.38세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도 지금의 윗세대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4세, 여성이 87.74세입니다. 평균 수명이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 말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는 남성이 85세이고 여성이 90세입니다.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계들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래서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사람이 8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정한 90대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며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그때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릴 것입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암과 뇌경색, 심근경색이나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습니다.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눈앞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와다 히데키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입니다. 암도 그중 하나입니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됩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만약 지금 암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손을 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의 생활로는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지만 여든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것들을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 우려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은데요.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것이 의무가 된 것 같습니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과 지방이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80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 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문제는 노화로 인해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서 염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자는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 대부분이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지장애 증상이 발현되는 나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60대의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에서 4%에 이르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됩니다. 80대 전반에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이고 90세는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줍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합니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서 꼬린 지점이 멀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좀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가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차지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소소하게 이룰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마음의 부담이 되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듭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저자는 임상 현장에서 의학서나 논문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환자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나름의 드라마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마음의 병을 만드는 불운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인생에는 우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시황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진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합니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되지요.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뛰어난 무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82세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들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노쇠한다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노쇠로 인한 사망은 대체로 가정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암이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 거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합니다. 현대인은 이것이 당연한 의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고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묻습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더 센 약 좀 처방해 달라고 조르십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약이 좋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약을 안 주면 환자들이 보통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의사분들도 또 어쩔 수 없이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이나 치료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치료의 방향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아니면 자택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 말이죠.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70대 초반에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으셨었는데요. 그 옆에서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힘들다고 그만하자고 말씀하셔도 가족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치료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할머니 말씀대로 집으로 모셨었는데요. 병원에서 있을 때와 집에 와서의 표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평안히 임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당황스럽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평소에 부모님과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시면서 마음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 연장을 하려고 중환자실에서 얼굴도 자주 못 본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체온도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현대 의료계에서 3대 악으로 불리는 높은 혈압과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질병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질병인데요.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약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약효를 내는 동안에 수치를 떨어뜨릴 순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은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적인 측면에만 주목받지만 이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작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 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지, 약을 먹지 않고 질 좋은 삶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삶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이런 치료를 할지 말지는 환자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대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많아서 2부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실 만한 내용만 엄선했으니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결국 행복을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더라도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재수없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재수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만 재수없는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재수없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재수없는 사람이란 반사회적 행동을 하며 타인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동시에 재수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수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나 좋은 일이 생길 운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재물이라든가 재물은 아니더라도 좋은 일이 생길 그런 사람을 만나야 좋은 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10,000가지 복을 부르는 인간관계의 법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치우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나오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바보 취급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전부 정치 얘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면 어느샌가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와서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화목하자고 모인 가족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꺼냈다가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것만으로도 가족의 연을 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평생토록 친구였던 사이도 한순간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집스럽고 생각의 유연함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흑과 백으로 나눠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루 종일 정치 얘기만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도 있을 수 있고 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수용하고 아, 너는 입장이 그렇구나.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면 됩니다. 정치 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이게 옳다 그르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기분 좋게 담소나 나누자고 만난 자리에서 쓸데없는 토론이 벌어지면 감정만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싸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득바득 너 같은 놈은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으려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내가 최고고 내 방식대로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분도 가족 간의 명절 때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거의 남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사이가 벌어져서 회복 기미도 없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가족들이 아무리 그만하라고 말려도 그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스스로 정치 성향이 극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소신을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도 모두의 평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합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합은 사주를 따져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기보다 나와 합이 안 맞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케미가 안 맞다 그러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한테 질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지요. 마음 힘든 것보다 몸 힘든 게 낫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체적인 노동보다 감정적인 노동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 별난 사람에게는 내가 별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냥 잘 지내고 싶어도 이상하게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경우입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면 억지로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오해를 사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써 그 인연을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인간관계의 도가 트인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고 판단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와 아닌 인연을 끊어낼 줄 아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무리해서 맞춰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잘 지내시면 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런 사람과는 교류하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내가 해준 만큼 꼭 돌려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산만 빠른 게 문제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려면 군말 없이 해주면 고마운데 그러면 너는 뭐 해줄래 하고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만나도 내 정신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순수하게 도와주는 게 제일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마음이 아파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 생각하고 주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축하한다고 내가 한턱 낼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너가 한턱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양적인 것보다 질 좋은 인간관계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오지요. 그래서 깊은 후회가 없는 마당발은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곁에 아무리 많이 둔다고 해도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이 넓고 또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요. 나이가 들수록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에 있어서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구분해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할 사람을 찾는 것이지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위에 똑같은 사람만 모여들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위로가 되고 기대기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라고 하지만 도움을 주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내가 도움을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그것을 꼭 붙들고 내내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그 고마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 그것을 잊고 살면 그것이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괜한 생색을 내거나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저번에 이거 해줬잖아. 그럼 너는 뭐 없냐? 맨입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해주고 욕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3가지로 분류해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하지요.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은 매처입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준 것은 잘 기억하지만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 것은 잘 잃어버리고 받은 것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준 것의 80% 정도를 주었다라고 느꼈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내가 준 것의 100% 이상을 준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100을 줘도 상대방은 100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산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요? 상대에게 받기만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 먼저 준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군자는 타인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믿는다의 의미는 무작정 아무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낼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전적인 신뢰를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왕이면 믿음직하고 확실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허위 과장이 심한 이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인들 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는 어차피 진실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말을 잘 꾸미고 나름 재미있게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진실과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없습니다. 허세와 과장 그리고 거짓으로 물든 인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허풍을 떨고 허세가 심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험담을 잘 늘어놓습니다. 중심이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험담한다는 것은 자신이 불안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몇몇 사람이 추측한 걸 토대로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니지요.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애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조직 내에 적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속기 쉽습니다. 따라서 뻥튀기 하는 이런 사람은 피하고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찝찝함만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감정이 소모스럽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 빨린 느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만날 때마다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민하게 되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로 사람의 염장을 지르고 의도적으로 그러나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농담을 해도 상대가 함께 기분이 좋아야 농담이지, 상대가 기분이 나쁘게 되면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를 하고 싶다면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남을 디스하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본인을 셀프 디스하면서 얻는 재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본인을 디스하면 농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괜찮을 것 같다고 마구잡이로 상대방을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밀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좋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터놓았던 비밀을 이야깃거리로 안주 삼아 말을 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합니다.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맞는 사람과 어울리면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불행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자신만 긍정적인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긍정적 에너지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주목하기보단 불확실성이나 부정적 측면에만 몰두합니다. 나 또한 그런 사람과 같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뿜는 아우라가 있다고 합니다. 기라고도 하는데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절로 좋은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의기소침해하고 기분을 망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에도 우울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쉽게 전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잘 될 일도 안 풀리고 몸과 정신이 축 처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특히 남을 험담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변명하며 남 탓을 합니다. 여러 유형들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책임감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닮고 싶은 사람과 만나세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곁에는 그런 사람이 모입니다.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를 끼리끼리라고 하죠.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할 그릇을 키우면 그 그릇에 좋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독설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에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가 취업을 하면 축하 대신에 야, 네가 어떻게? 네 주제에 어떻게 취업했냐? 운이 좋았나 보네? 거기 인사 담당자들이 좀 모자란가? 너 그 회사에 연줄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친구라면 당연히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얻어먹기는 잘하면서 본인이 사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도 염치가 없고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밥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서 밥을 10번도 더 샀는데 이 친구는 한두 번 살똥말똥합니다. 이런 사람은 밥을 사고 안 사고를 다 떠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러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밥 살 돈이 있다면 차라리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승도 고마움을 아는데 인간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과는 사귀어봤자 괜히 속만 부글부글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느 강의장에서 강사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꼴도 보기 싫고 재수 없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의 말투로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위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의아해했고 강사도 눈이 동그랗게 되며 물었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으세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많았었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다 죽어서 지금은 없어 하더랍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짧은 유머지만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대인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재수 없는 사람이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멸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공자님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들에서도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설파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첫 번째 원칙은 상호주의의 원칙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주는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의미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업보를 배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태도이지요. 또한 겸손하면 무의미한 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잘난 체를 하고 거짓말을 하여 남을 속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성공했다고 잘난 체할지 몰라도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너무 상심해 있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저 기쁨에 찬 일상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에 대한 건 전부 있고 기쁨을 주는 존재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일 것입니다. 당신은 강가에 차분히 앉아 그저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